이 할망구야. 지금 노망도 정도껏 부려야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빌어먹을 시장 비린내 나는 더러운 손으로 재수 없게 내 올해의 혁신 기업인 상 시상식을 아주 피바다로 만들 셈이야. 당장 끌어내. 나가 죽어도 시원찮을 노인네 같으니.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기업인들이 총집합한 서울 최고급 호텔 시상식장 한복판에서 성공한 IT 기업 대표 며느리 최수연의 손바닥이 내 뺨을 갈랐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찢어지는 듯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볼을 감싸 쥐고 고개를 들었을 때 며느리 최수연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를 넘어선 살이마저 엿보였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며느리는 내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시상식장 전체가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할망구야. 내가 언제 살면 쥐 죽은 듯이 있으랬지. 내까짓게 평생 비린내나 풍기며 벌어봤자 내 명품 101개 값도 안 돼. 우리 회사 주식 한 주 살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당장 여기서 꺼져.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노점 평상 위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나르고 얼음을 갈고 고기를 다지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을 손님에게 건넬 때면 그 뿌듯함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싱싱수산이라는 이름 하나로 지방 소도시 시장통을 휘어잡으며 생선가게 여왕이라 불리던 나 강말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과 30년 넘게 이 작은 가게를 키워오며 악착같이 모아둔 전 재산 10억 원. 그 돈을 IT 기업을 키우겠다는 며느리 최수연의 앞길을 열어주는데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대가를 바란 적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 이진우의 가정이 잘 되기를, 내 손주들이 배불리 먹고 자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명의 엘리트 기업인들 앞에서 당한 치욕적인 모욕. 지방시장에서 기어나온 늙은 촌 아줌마라는 손가락질. 개처럼 끌려나오는 수치. 그날 나는 호텔 화장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72살 노인의 얼굴에는 며느리의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그 눈에서는 피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수연, 너는 몰랐겠지. 내가 소금 뿌려 쫓아낸 그 비린내 나는 거지 같은 노인이 누구였는지, 내가 짐승처럼 내쫓은 그 낡은 점퍼 차림의 아줌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부터 내 피눈물이 너희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2을 맞은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작은 시장 노점에서 맨손으로 생선 장사를 시작해 싱싱수산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키워온 억척스러운 여인입니다. 학교라고는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이고 손톱 밑에는 늘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으며 한 번도 비싼 옷을 입어본 적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쩌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잘나가는 IT 기업 대표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가진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 결국에는 뜻밖의 인연으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길고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12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15살에는 아버지마저 농기구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제자매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나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삶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16살 어린 소녀의 손은 금세 갈라지고 터졌으며 추운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 시절 매캐한 연기와 비린내 그리고 찬물에 퉁퉁 분 손만이 내 어린 날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내게 유일한 빛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 장미자였습니다. 미자네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늘 자기 도시락에서 절반을 덜어내게 내밀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자기가 입던 솜저고리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고 내가 울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미자의 따뜻한 손길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시장 노점에서 생선 내장을 다듬는 나의 고된 삶을 이해해주던 유일한 친구였죠. 20살이 되던 해 나는 이웃 마을 청년 김만철과 혼인을 했습니다. 만철 씨는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수라고는 이불 한 채와 달아빠진 유기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만철 씨가 내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겠소. 평생 굶기지 않고 울리지 않겠소. 나는 그 약속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방 소도시 시장 노점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평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새벽이시면 일어나 고깃배에서 갓 잡은 생선을 떼어와 손수 손질하고 시장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손끝이 시리고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겨울이면 해풍에 살이 찢어지고 여름이면 땀으로 비린내가 더 진동했지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온기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읽은 노점 좌판은 점점 번듯한 싱싱수산이라는 가게가 되었고 우리 생선은 신선하고 값이 좋기로 유명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허름한 노점이었던 우리 가게는 이제 시장 어귀에서 가장 크고 번창한 싱싱수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가게 생선은 싱싱하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해서 근처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도 납품 문의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고 만철 씨는 마을 상인 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나날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친구 미자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25살 무렵 미자는 갑자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시집을 가게 되었다며 급하게 떠났고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가끔 밤하늘을 보며 그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잘 살고 있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어린 시절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던 그 아이의 얼굴이 문득문득 그리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진우. 나는 그 아이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시골 아이지만 공부만큼은 서울 아이들 못지않게 시키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생선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진우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인근 식당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자식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싱싱수산 빌딩도 세워줄게. 진우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정교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 공가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한다. 더 이상 시장 바닥 비린내를 맡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된다. 그 사실이 너무나 벅차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남편 만철 씨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평생 생선 비린내와 시장의 먼지를 마셨던 탓이었을 겁니다. 만철 씨는 투병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내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여보, 진우 잘 부탁하오.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가게 됐구려. 미안하오. 나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았습니다. 번창했던 싱싱수사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가게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놓은 생명보험금 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진우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이던 그 돈은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할 때까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진우가 대기업 신입생활을 마칠 무렵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수연, 서울 출신의 촉망받는 IT 개발자였습니다. 처음 진우가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나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수연은 우리 시장 골목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냄새가 역겹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성껏 차린 생선구이와 밑반찬 가득한 밥상을 보고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이런 음식은 처음 본다며 젓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그런 수연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엄마, 수연이는 서울에서만 자라서 시장 음식이 낯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여자든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수연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연 측 하객은 300명이 넘었고 우리 쪽은 시골 친척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새 비단으로 지은 한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내 모습에 구석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도는 나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드님이 촌에서 오셨다면서요? 시골에서 생선 장사하셨다고요? 에휴, 우리 수연이가 고생이 많겠네요.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수연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시장 가게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을 합쳐 10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돈이었지만 아들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곧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10억 원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만큼은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회사 성공하면 어머니 서울로 모셔올게요. 강남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들 진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던 날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생선 상자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가게, 새벽 이슬을 맞으며 땀 흘렸던 밤,
이제 그 모든 것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화려했습니다. 번쩍거리는 로비,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대리석 바닥. 지방시장에서 평생을 산 나로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최수연은 나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내가 안내받은 방은 베란다를 개조해서 만든 쪽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은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내가 안내받은 방은 베란다를 개조해서 만든 쪽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은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환기도 되지 않아 금세 답답해졌고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어둠 속에 갇힌 내 신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깥의 화려한 강남 아파트와는 완전히 단절된 마치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연은 아침 식사도 주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진우는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같이 나갔고 수연은 대충 빵 한 조각으로 때우라며 던지듯 말했습니다. 한때 시장통 싱싱수산을 일궈낸 나였건만 이곳에서는 밥 한 끼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편했습니다. 청소나 빨래라도 도울까 싶어 진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여기서 지내는 것도 미안한데 혹시 뭐 도울 일 없니? 빨래나 청소라도.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에는 사람 써. 그냥 엄마는 편히 쉬어. 그거 하려다 다치기라도 하면 더 피곤하잖아. 진우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귀찮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일 벌리지 마세요.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도 손 안 대는 곳이 많은데 비린내 배인 손으로 만지셨다가 귀한 물건이라도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요? 비린내 배인 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없는 이 집에 얹혀 사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쪽방에 갇혀 지내자 답답함은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왔던 나의 과거가 한순간에 바스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와 몰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화려한 로비에는 경비원과 입주민들의 싸늘한 시선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익숙한 건 시장통의 왁자지껄함이었는데 이곳의 정적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고작 한 블록도 채 걷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아들 이진우는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야 돌아왔고 수연은 홈파티를 열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점점 그림자처럼 변해갔습니다. 진우와 수연은 나를 식구라기보다는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걸.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매일 밤마다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만철 씨에게 미안했고 시장을 떠나온 나의 삶에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는지 20년이 흘렀는지 그쪽 방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마저 무의미했습니다. 다만 수연의 경멸과 진우의 무관심만이 점점 더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진우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엄마도 시상식 준비해야지. 뭐 그렇게 꾸물거려. 진우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옷장을 뒤져서 낡은 한복 한 벌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입고 그냥 시상식장으로 와.
너무 늦지 말고. 아, 그리고 가서 딴짓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시상식이라니? 나는 수연의 올해의 혁신 기업인 상 시상식에 끌려가는 들러리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진우가 던져준 낡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비루한 시골 아줌마가 도시에 구경 나온 듯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머리에는 이미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한때 시장통을 휘어잡던 생선가게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상식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국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려한 시상식장에 도착했을 때 최수연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채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은 감히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이진우는 최수연의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와는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장에 흐르던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수연의 수상 소식이 발표되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멀리서 작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린 그 순간 멀리서 빛나는 무대 위 수상 소감을 마치고 내려오는 최수연의 손이 무대 장식물을 만지는 내 손을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세차게 뿌리쳤던 것입니다.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 최수연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할망구야, 지금 노망도 정도껏 부려야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빌어먹을 시장 비린내 나는 더러운 손으로 재수 없게 내 올해의 혁신 기업인 상 시상식을 아주 피바다로 만들 셈이야. 당장 끌어내. 나가 죽어도 시원찮을 노인네 같으니.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기업인들이 총집합한 서울 최고급 호텔 시상식장 한복판에서 성공한 IT 기업 대표 며느리 최수연의 손바닥이 내 뺨을 갈랐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찢어지는 듯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볼을 감싸 쥐고 고개를 들었을 때 며느리 최수연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를 넘어선 살이마저 엿보였습니다. 이성은 끊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나 내 질문은 변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시상식장 전체가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할망구야, 내가 언제 살면 쥐 죽은 듯이 있으랬지. 내까짓게 평생 비린내나 풍기며 벌어봤자 내 명품 101개 값도 안 돼. 우리 회사 주식 한 주 살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당장 여기서 꺼져.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노점 평상 위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나르고 얼음을 갈고 고기를 다지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을 손님에게 건넬 때면 그 뿌듯함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싱싱수산이라는 이름 하나로 지방 소도시 시장통을 휘어잡으며 생선가게 여왕이라 불리던 나 강말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과 30년 넘게 이 작은 가게를 키워오며 악착같이 모아둔 전 재산 10억 원. 그 돈을 IT 기업을 키우겠다는 며느리 최수연의 앞길을 열어주는데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대가를 바란 적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 이진우의 가정이 잘 되기를, 내 손주들이 배불리 먹고 자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명의 엘리트 기업인들 앞에서 당한 치욕적인 모욕. 지방시장에서 기어나온 늙은 촌 아줌마라는 손가락질. 개처럼 끌려나오는 수치. 며느리 최수연의 매서운 말과 뺨을 맞은 충격 속에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내 위로 쏟아졌고 플래시 세례는 마치 날아드는 총알 같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향한 곳은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외로운 호텔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바라보니 72살 노인의 얼굴 위에 며느리의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선에도 지워지지 않는 멍 자국처럼 내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눈에서는 피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시장 바닥의 억척스러운 삶, 남편 만철 씨와의 피땀 어린 추억, 아들 이진우를 키워내기 위한 모든 희생이 이토록 쉽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히다니, 내 안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몸을 떨었습니다. 죽어라, 이 늙은 할미야. 죽어버려.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비참하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 내 눈은 더 이상 패배감이나 절망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결의만 가득했습니다. 최수연, 너는 몰랐겠지. 내가 소금 뿌려 쫓아낸 그 비린내 나는 거지 같은 노인이 누구였는지, 내가 짐승처럼 내쫓은 그 낡은 점퍼 차림의 아줌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 군상들을 겪었고 어떻게 억척같이 살아남았는지, 이제부터 내 피눈물이 너희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내가 나를 개처럼 끌어내렸듯 이제 너희의 모든 것을 피바다로 만들어주마.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어리석게 믿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 10억을 탐내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도 나는 오직 아들 부부의 행복만을 바랐던 어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길가의 폐지처럼 버리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할망구라 했습니까? 좋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할망구가 어떻게 너희의 빛나는 성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나는 몸을 일으켜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바닥에 끌리는 한복 자락과 지친 걸음. 하지만 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장을 빠져나와 낯선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나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소식이 끊겼던 내 유일한 친구 장미자였습니다. 25살 무렵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급히 서울로 올라가 소식이 끊겼던 친구. 지금쯤 잘 살고 있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어릴 적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던 그 아이의 얼굴이 문득문득 그리웠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억 저편에 남아있던 그녀의 흐릿한 옛 전화번호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휴대폰과 희미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기적처럼 장미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한 구석,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취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뉘신가요? 이 밤중에 나 장미자인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미자야, 나 말순이다. 박말순. 말순이라고? 박말순? 아, 너 어떻게 너 살아있었구나. 이 못된 년.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해? 이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친 친구 장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유일한 벗이자, 나의 어린 시절을 나누었던 그 미자. 수십 년 만에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는 나를 또 한 번 울컥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미자에게 내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당한 모욕, 쪽방살이,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장미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지 애미의 등골을 빼먹고 시장통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그 더러운 입으로 모욕을 해? 내가 평생 피눈물 흘려번 돈으로 그따위 짓거리를 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남자고 자식이고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잘났다 하는 놈일수록 더하다니까. 어쩌자고 내 돈을 전부 넘겨줬니? 미쳤어, 미쳤어. 미자야,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니? 내 아들을 믿은 어미 잘못이지. 아니, 아니야. 말순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걔 같은 그놈의 자식들이 문제인 거지. 자, 들어봐.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아니, 당장 내가 너 찾아갈 테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당장 거기로 갈 테니까. 미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에게 다시금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나처럼 고생했지만 그녀는 시장통에서 남다른 수완으로 여러 사업을 벌여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만큼이나 거침없는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거대한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미자는 내 이야기를 듣고 분노로 가득 차 바로 다음 날 새벽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낯선 검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찬 바람이 불어오는 시상식장 인근 골목길, 폐기물 더미 옆에서 나는 미자를 기다렸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낡은 택시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내 앞에 섰습니다. 미자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도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가슴에는 화려한 브로치를 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나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게 다가온 미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굳게 끌어안았습니다. 미자의 어깨에 기대자 잊고 있던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지만 미자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이며 나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울어라, 말순아. 다 털어버려. 내가 내 옆에 있어줄 테니. 미자는 내 얼굴에 남은 뺨 자국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뜨끈한 국물 앞에서 미자는 품에서 검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미자를 쳐다봤습니다. 미자야, 이게 다 뭐야? 내 몸 추스르고 다시 시작할 미천이다. 그리고 이진우 그놈하고 최수연 그 빌어먹을 계집이 운영하는 회사 자료들이다. 밤새도록 내 사람들을 풀어 싹 다 뒤져봤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은 속 빈 강정이야. 돈벌이는 시원치 않은데 외제차에 명품에 돈 쓰는 꼴 보아하니 딱 답이 나오더라. 아주 골수까지 뽑아먹을 기회는 널려 있다는 거지. 미자의 눈빛에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도 더 격분한 듯 했습니다. 나는 국밥 한술 뜨는 것도 잊은 채 봉투 속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연이 운영하는 미래 이노베이션이라는 IT 스타트업의 법인 서류, 재무제표, 그리고 최근 투자 유치 보고서 등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미자가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부분을 자세히 보니 허점이 많았습니다. 얘들이 사업수와는 없는데 남의 돈 끌어오는 재주는 비상하더라. 그 재주를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다. 미자는 나에게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이미 불안정하며 최근 투자를 유치한 것도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수연이 추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 10억이 금이 빠진 독에 부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피땀이 스며든 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다니. 미자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가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가진 건 많아, 말순아. 싱싱수산 박말순이라는 이름 석자, 그리고 평생 시장통에서 쌓아온 지혜와 억척스러운 인맥. 그게 어떤 재산인데.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나는 내 복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돼 있어.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은 기력을 회복하고 정신 차리는 거야. 그리고 내 계획을 잘 들어라. 우리가 시작할 첫 번째 복수는 경제적 압박과 이미지 추락이다. 그들은 돈과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미자는 나를 폐허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미자의 지시대로 서울 변두리 외진 곳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좁고 허름했지만 그곳은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 같았습니다. 미자는 밤새워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나는 미자가 내민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나를 폐지처럼 버릴 수 없도록 강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 이진우와 며느리 최수연, 이제 그들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내가 직접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나는 잠시 주춤했던 내 안의 불길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비자금 흐름을 막고 투자자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최수연이 가장 아끼는 그 명품과 화려한 생활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지. 내가 그 계집이 들고 다니는 명품 백이 어떤 뒷돈으로 굴러다니는지 아는데 말이야. 그것부터 폭로하면 아주 볼만할 거다. 그리고 최수연 그년이 추진하는 미래 이노베이션 신사업 프로젝트 말이야. 몇 년 전 다른 회사에서 추진하다 대차게 말아먹은 사업 아이템이랑 기획이 아주 똑같더구먼. 심지어 담당자들도 몇 명 겹치더라. 쟤들이 그거 다 베껴온 거더라. 그 실패 사례와 이 프로젝트의 유사성에 대해 투자사에 살짝 귀띔해줬어. 이 바닥은 소문이 가장 무섭거든. 아마 투자 유치가 좀 힘들어질 거다. 미자의 말에 내 눈빛도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솟아난 불꽃이 거대한 들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계획은 거침없고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에 머물렀지만 나는 매일 아침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들이 흘러나왔고
미자가 건넨 낡은 스마트폰에서는 뉴스 기사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자, 말순아. 이제 슬슬 시작될 거야. 최수연 그년 곧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미자가 나에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가슴이 심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 시작을 목격하려니 내 안에서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기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십성 기사로 시작했습니다. 최수연 대표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올해의 혁신 기업인 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미래 이노베이션의 최수연 대표가 수십억 원대 명품과 외제차를 법인 카드로 구매하는 등 호화 사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어서 언론은 최수연이 착용했던 고가의 시계, 명품 가방, 외제차 등의 구매 내역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여론의 문매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사를 읽는 내내 예전 시상식장에서 나를 향해 내 명품 101개 값도 안 된다고 비웃던 최수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번 10억 원으로 자신들이 명품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최수연의 IT 스타트업 미래 이노베이션에 대한 보도 내용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자가 미리 손 써둔 것처럼 신사업 프로젝트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기술 혁신을 내세웠던 최수연의 핵심 프로젝트가 이미 몇 년 전 다른 회사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아이템과 기획이 거의 똑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인력까지 겹친다는 지적과 함께 회사의 공신력에 치명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는 것들. 이제 지들이 가장 아끼는 명예부터 바닥에 처박힐 차례지. 미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투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투자를 집행한 일부 회사에서는 불안감을 표하며 투자 철회 가능성까지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유치하려던 수백억 원의 투자건들은 줄줄이 보류되거나 아예 철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는 미자의 손에 들린 낡은 신문 기사 속에서 최수연의 초조한 얼굴과 이진우의 당황한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회사 이미지보다 시가총액이 더 중요하다고. 당신 말이야.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 줄 알아? 당신 엄마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여보, 그게 왜 엄마 탓이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터지는 건데? 최수연은 화려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던 젊은 혁신가에서 순식간에 꼼수 사업가, 도덕성 없는 표절범, 사치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SNS와 언론 기사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이진우는 투자사들을 진정시키고 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는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마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미자와 함께 작은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최수연의 얼굴이 확대되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래 이노베이션, 표절 및 횡령 의혹으로 주가 폭락, 투자금 회수 난항. 뉴스 기사를 본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아들 내외의 얼굴이 전광판 속에서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돌려줄 내 피눈물로 끓인 첫 번째 국물이었다. 아직 너희가 받아야 할 고통은 무수히 많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듯 이제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것도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부터. 내 뺨을 때린 데가, 내 평생을 바친 돈을 갈취한 데가. 너희는 이제부터 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최수연이 화려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던 날 나는 비린내 나는 할망구라며 뺨을 맞았습니다. 이제 미자의 첫 번째 칼날은 최수연의 명예와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전광판 속에서 고통에 일그러진 최수연과 이진우의 얼굴을 보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나의 복수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돌려줄 내 피눈물로 끓인 첫 번째 국물이었다. 미자의 계획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기사들은 순식간에 최수연의 호화 사치와 표절 의혹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미래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습니다. 강남의 번쩍이는 건물, 번지르르한 오피스텔, 으리으리한 외제차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최수연의 치부가 되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분노했고 언론은 매일 새로운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들이 원래 속은 더 비어있는 법이지. 이 바닥은 잔인해, 말순아. 올라가는 건 오래 걸려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미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세상의 이치를 음조렸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배워온 그 생존의 법칙들이 이제는 내 아들 내외의 목을 옥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자가 건넨 낡은 스마트폰에서는 최수연의 회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뉴스 기사가 연이어 뜨고 있었습니다. 미래 이노베이션 경영난 심화로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 최수연 대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 나는 기사를 읽는 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평생을 바친 돈 10억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사고 배를 채웠듯 이제 그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와 돈으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 즈음 이진우에게서 간절한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서울로 올라온 후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애원하는 듯 들렸습니다. 엄마 좀 만날 수 있을까? 잠시 할 말이 있는데.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달리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아주 비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줘. 내가 겪은 모멸감 고스란히 돌려줄 기회다. 아들과 약속한 곳은 강남의 허름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번지르르 했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말투는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 회사가 지금 엉망진창이야.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수연이도 매일 집에 와서 나한테만 화내고. 이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시장통에서 넘어졌을 때처럼.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위로해줄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다못해 위로의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아들의 무관심이 나의 모든 온정을 식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나는 너희 집에서 버려진 할망구일 뿐인데. 엄마, 제발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 수연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엄마 돈, 그 10억 그게 없으면 우리 회사 진짜 망할 수도 있어. 엄마가 다시 나서서 투자자들 설득해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게. 네, 엄마.
우리 한 번만 살려줘. 나는 아들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10억이 고작 그들의 살려달라는 변명에 다시 쓰여야 한다니. 살려달라? 내가 너희 집 쪽방에 갇혀 지내며 밥 한 끼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비린내 나는 할망구 소리 들을 때 내 아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한 적 있었니? 시상식장에서 내 아내가 내 뺨을 갈기고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고 싶을 때 너는 나에게 약 한 척 건네준 적 있었니? 나를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할 때 너는 이 어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 한 적 있었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내까짓게 감히 그 말을 할 자격이나 있니? 내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들 이진우는 내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최수연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진우와 나를 번갈아 보며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그 노인네를 왜 만나?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투자자들을 설득해야지. 최수연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역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도 휘감고 있던 화려한 스카프도 이제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후회하니? 내 뺨을 갈기고 나를 모욕했던 그 순간을.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거지 같은 노인네가 제때 투자금만 줬어도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최수연은 여전히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 책임도 내가 져야겠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시장 바닥에서 배운 가장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기대해도 좋아라. 내가 내 회사, 내 가정, 내 명예, 내 모든 것을 낱낱이 해체시켜 줄 테니. 나는 이진우와 최수연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차례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복수의 서막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구두가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 눈에는 이제껏 시장 바닥에서 보아왔던 수많은 탐욕과 위선, 그리고 그 끝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진우와 최수연의 제국은 이제 해체의 과정을 밟을 차례였습니다. 미자가 기다리는 월세방으로 돌아오자 미자는 내 얼굴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살벌하게 혼쭐을 내줬나 보네. 내 얼굴에 도끼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 하는데? 미자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나는 차를 마시며 방금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역시 그 최수연이라는 년지 죽을 줄도 모르고 끝까지 남 탓이나 해대지. 그런 년들이 더 무서운 법이야. 지 잘못은 평생 모르는 법이거든. 미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수연의 미래 이노베이션이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규모 해고, 핵심 인력들의 이탈, 그리고 투자금 회수 소송까지. 며칠 전 카페에서 그들의 얼굴에 드리웠던 불안과 초조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갈 차례야. 최수연이 IT 스타트업 대표랍시고
수없이 싸질러 놓은 허위 과장 광고들을 캐내고 있어. 그리고 너희 그 아들 진우 말이야. 예전부터 투자금 끌어올 때 서류 조작하고 접대하고 어두운 뒷거래도 심심찮게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 내가 시장 통해서 잔뼈 굵게 장사하며 얻은 정보망, 이런데 쓸 줄은 몰랐네. 하. 미자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내가 시장 노점에서 맨손으로 생선가게를 일궈냈듯 미자는 시장 바닥 정보통과 인맥을 동원하여 그들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내 피와 땀으로 번 돈 10억 원을 잃고 멸시받던 비린내 나는 할망구가 이제는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검은 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우와 최수연의 가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매일 밤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오갔다는 소문이 미자의 정보망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그 빌어먹을 시골 할망구 때문에. 당신이 제대로 막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나는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엄마가 그때 내 편 들어줬으면 당신도 그때 말 잘 들었어야지. 다 당신이 이랬잖아. 그들의 비난은 서로를 향했고 결국 파경이라는 소식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미자는 뉴스 기사 한 장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IT 기업 미래 이노베이션 최수연 대표, 남편 이진우 씨와 이혼 조정 신청, 사업 위기와 가정 불화 겹쳐. 나는 낡은 돋보기를 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 내가 싸구려 한복을 입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객들 앞에서 행복하게 웃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화려함은 한순간의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내 10억 원이 그 신기루를 지탱하는 마지못한 끈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공허했습니다. 그들의 추락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복수로 이어졌지만 막상 그들의 불행을 마주하니 씁쓸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닮은 강한 척하는 약한 존재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돈과 명예 앞에서 눈이 멀어버린 그러나 그 씁쓸함도 잠시 며느리가 나를 모욕하며 던졌던 말들이 내 가슴을 다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나가 죽어도 시원찮을 노인네 같으니. 미자는 나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자, 말순아.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이혼으로 남남이 되더라도 최수연 그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지. 그래야 완벽한 복수 아니겠어? 시장통에서 배운 잔혹함, 이제 제대로 보여줄 차례야. 너희 피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 할미의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자의 다음 계획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최수연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상징, 그 IT 기업 미래, 이노베이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이진우가 무능력하게 지켜만 보던 그 아들의 무력함에 대한 대가. 나의 복수는 이제 돈과 명예를 넘어 그들의 존재 이유마저 뒤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혼 소식은 먼지처럼 가볍게 나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내가 준 10억 원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잃자마자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미자는 내가 시장 바닥에서 보아왔던 수많은 탐욕의 끝이 결국 허무한 파멸이라는 것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수연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상징, 그 IT 기업 미래, 이노베이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복수의 정점이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내게 새로운 뉴스 기사를 건넸습니다. 기사는 최수연의 과거 행적과 미래 이노베이션의 부실한 회계 처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리를 튼 독사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최수연 그년이 가장 아끼던 혁신 기업인이라는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야. 기업인에게 도덕성과 신뢰가 없다는 것만큼 치명적인 건 없지. 특히 투자금 횡령과 주가 조작 의혹이 터지면 누가 그 회사를 믿겠어? 미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래 이노베이션의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자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정보원들이었습니다. 최수연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내역, 이진우가 투자 유치를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증거,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정황까지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정보를 캐냈던 미자의 정보망은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IT 스타트업 미래 이노베이션의 최수연 대표가 대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과 함께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불거져 뉴스 속보는 매일 새로운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작은 월세방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진우와 최수연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수사망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빌딩을 오가며 사람들을 호령하던 IT 기업 대표 최수연은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비치자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핏기 없는 창백한 모습이었고 명품 백 대신 낡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모든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이진우는 최수연의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능력했던 아들은 이제 며느리와 함께 범죄 혐의를 받는 초라한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돈 함부로 썼잖아.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돈 줬잖아. 당신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어. 그들의 추악한 진실은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며느리와 한패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 통쾌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 그런 비린내 나는 할망구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는지, 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겼어야 했는지. 자, 말순아.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다. 싱싱수산 박말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년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차례야. 그들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시장 바닥 억척 여인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거지.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바로 미래 이노베이션의 파산과 그들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였습니다. 미자는 과거 나와 함께 시장 바닥에서 고생했던 수많은 이들의 정보를 끌어모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미래 이노베이션이 최수연과 이진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부실 기업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미래 이노베이션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내 10억 원도 그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외제차, 명품 그들의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미자와 함께 늦은 밤 시끄러운 경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그들의 화려한 삶을 지탱했던 가구와
예술품들이 번호표를 붙인 채 처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한편에 최수연이 그렇게 자랑하던 수억 원짜리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릿한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번 나의 돈으로 사들였던 그 가방이, 나는 그 가방을 싸늘하게 응시했습니다. 내까짓게 평생 비린내나 풍기며 벌어봤자 내 명품 101개 값도 안 돼. 최수연이 내게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 가방은 더 이상 최수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경매 현장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한때 그들의 화려한 삶을 지탱했던 명품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낡은 번호표를 붙인 채 처량하게 서 있던 그곳을 뒤로하고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자는 내 옆에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재산은 산산조각 났으며 가정도 파탄 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최수연과 무능력했던 아들 이진우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며 느꼈던 기쁨, 남편 만철 씨와 함께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키웠던 아들 진우에 대한 희망, 그 모든 따뜻했던 감정들이 복수의 칼날 위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별들이 무심히 반짝였습니다. 말순아, 이제 됐다.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홀가분하니? 미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는 홀가분하다는 대답 대신 아들 이진우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에게 모든 비난을 뒤집어 씌우던 그 모습, 어미로서 그를 향한 미움과 실망 뒤에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아픔을 미자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나의 고향, 지방 소도시 시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싱싱수사는 없지만 아직 나를 기다리는 시장통의 인정과 냄새들이 있을 겁니다. 미자는 나의 결정을 말없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는 곳이 어디든 너는 박말순이니까 살아온 만큼 또 살아낼 거야. 힘들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라. 내 옆엔 내가 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친구 아니겠니? 나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그녀의 손은 어릴 적 도시락 반쪽을 내밀어주던 그 손과 같았습니다. 미자의 넉넉한 품은 복수의 허무함 속에서도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시장으로 돌아와 어머니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싱싱한 생선 대신 정성껏 만든 밑반찬으로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손에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아닌 정겨운 음식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합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배신당하지 않고 내 손으로 일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혹은 그에 대한 복수가 가져오는 통쾌함과 허무함.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잘못했고 누가 희생자인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에 빗으로 박힌 상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